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부에서는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슬프게도 아직까지 이제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업체는 거론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용균 씨가 지금까지 언급된 어떤 회사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급조차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전도 아니고 또 한전 자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인 서부발전이 용역 계약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청업체의 계약직 네. 예, 맞습니다. 노동자였어요. 네네. 자, 이제 김용균 씨가 소속되어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하청업체 이름은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고요. 네. 네, 발전설비 O&M, 그러니까 운영 및 오퍼레이션 앤 메인티넌스겠죠. 운영 및 유지 보수 업체고요.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체입니다. 네. 설립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한전의 6개 발전 아까 자회사를 봤죠. 그 중에서 하나인 남동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남동발전이 2011년 2월에 민간 중소협력업체들과 공동 출자해서 설립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설립 과정에서도 이 자회사가 또 개입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원래는 이제 남동발전의 자회사였던 거죠. 그렇죠. 예. 2013년까지는 남동발전이 이제 최대 주주였습니다. 52.5%. 그러니까 사실상 공기업이었는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에 지분을 전량 매각했어요. 아, 완전 그래요? 민영화가 된 거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공기업 부채 감축 압박에 발맞춰 갖고 공기업 자회사를 완전 민영화한 최초의 사례로 당시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지분 매각 당시에 남동발전의 부채 비율이 127%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매우 양호하고 네네. 재무적 수익성도 좋은 회사인데 민간에 매각했다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양호한데도 매각한 것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네. 도대체 누구한테 매각된 거죠? 이게 이제 이름만 되면 아실 텐데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거론됐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노무현 정권서부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말 거액의 로비 자금을 뿌려온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박연차. 박연차. 네, 태광실업 회장이 바로 인수자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태광실업이 최대 주주예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수익을 잘 내는 소위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발전기술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2016년 3월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9호기하고 10호기에 보일러 설비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2018년 현재 임직원 수가 800명이나 되고요. 네. 매출액은 2015년에 533억, 2016년에 692억, 2017년에 765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기순이익이 91억 원인데 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거의 12%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중견기업들로 이루어진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이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하죠. 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네. 2017년에 한 2% 정도가 평균이에요. 아. 근데 이 친구들은 12%, 12%면은 평균의 엄청난 거네요. 평균의 6배. 그뿐만 아니라 코스피를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코스피 상장 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은 6.3%예요. 오. 그거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까우니까 코스닥 평균의 6배, 코스피 평균의 2배의 수익성을 갖고 있는 매우 수익성 좋은 중견기업이 박연차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우량 기업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말 좀 취소하고 네, 싶네요. 이런 걸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네. 소위 우량기업이죠. 진짜. 네.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노동자를 계약직 그것도 이제 비정규 계약직으로 부려먹고 네. 그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죽어가도록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진짜 불량회사죠. 화가 나. 네. 화가 불량회사죠. 나. 네. 이건 완전 우량이 아니라 불량회사인 개불량회사죠.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번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통해서 이 잘못된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네네. 알파조님 생각에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죠. 위험에 네. 외주화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음. 직접 그 회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부담스러운 영역이니까 음. 이제 이거를 갖다가 가장 먼저 외주화를 시켜버린 건데 그런 관행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해야만 하는 사안인 것 같고 네. 근데 이번에 그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당사자인 서부발전하고
한국발전기술 지금 이제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회사였죠. 네.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벌 체제에서의 원하청 관계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보면 원청 업체인 서부발전, 하청 업체는 한국발전기술인데 이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구조에서 이게 한전이든 남동발전이든 서부발전이든 한국기술발전의 경영권을 가진 최대 주주 태광실업이든 네네. 이 회사들이 다 독립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상태 이 한국발전기술의 모회사가 태광실업인데 네. 태광실업도 우리는 몰라. 그렇죠. 다른 회사. 하고 다른 회사니까 네. 우리 책임 네네네. 없어라고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래서 독립된 회사로 존재하는 한 서로 지배권을 갖고 있는 모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네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발전기술을 보면 서부발전만 정비를 용역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남동발전이 원래 자기 모회사였잖아요. 네네. 거기도 나중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정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의 시설 정비 유지 보수 업무를 위탁 계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이 네네. 서부발전, 한국발전 기술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네네. 한전 전체 차원에서 네네. 접근을 해야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서로 미루는데 되게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효율적이구나. 없죠. 예.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구조로 지금 간 네. 것 네. 같아서 네.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네. 제가 처음 도입할 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용규 씨 사건을 접하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지난 2016년 5월에 서울 지하철 9위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를 떠올리셨을 텐데 그때도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부각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자회사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정규직화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직영 정규직 체제 전환과 같은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는 더 네.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발전기술이 네. 태광실업 소속이잖아요. 네. 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이 중견 그룹의 자회사를 네. 가져다가 서부발전에다가 붙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정규직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네들이 그 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이 서부발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비업을 모든 발전사회사들 여기저기 모든 발전사회사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다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네네네. 얘네들 거를 그냥 갖다 어디다 붙이겠어요. 결국에는 음. 지금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한전 전체가 네네. 최소한 자신들의 발전 공기업 회사에 대한 모든 이런 정비 용역 업무는 네네. 한전이 직영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 개별 회사별로 자기네들 용역 업무를 정비 용역 업무를 다 각자 정규직화해서 직영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한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데 태광실업 자회사를 왜 이쪽에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한전이 별도로 이 정비 관련 업무,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하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공기업 자기네 발전 자회사들의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고 직영 체제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지. 사실은 이 발전 기술 직원들을 네네. 이쪽에서 정규직화할 수는 없는 거죠. 회사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그렇게 직영하도록 하는 어떤 강제 조항이 있는 법률이 네. 만들어지거나 이럴 수 그게 없을까요? 아니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법률이 네네. 없더라도 해야죠. 네네네. 이거 민간한테는 법률이 없으면 강제할 수는 없는데 네네. 법률이 없더라도 공기업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률이 없어도 공기업 차원에서는 저는 자기네들 결정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누가 자회사 해가지고 위험 외주하라고 누가 했어요. 또 이게 지금 또 시장령이고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굳이 뭐 법률까지 안 만들어도 그렇게 하면 일단 되는데. 공기업밖에 근데 영향력을 행사를 못한다는 문제는 있어요. 민간 발전 사업자들도 많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없으면은 음. 공기업 차원에서 이 공기업의 발전 자회사들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이 가능한데 직영 체제가 가능하지 네네. 민간 사업자들에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 찬희쌤이 지적했던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데요. 사고가 난 곳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잖아요. 네. 그리고 이곳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었어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하면 떠오르는 건 재벌인데 네. 이게 재벌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도 업계 평균
평균보다 큰 수익을 내는 회사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이 시장용 공기업도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였겠죠? 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현황을? 네네네. 네, 한국서부발전은 2018년 3, 4분기 현재 정규직 임직원 수가 2,463명입니다. 한국 크네요. 서부발전 산하에도 여러 개의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요 네. 대한발전소 무슨 네. 발전소 뭐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은 한 명도 없고요. 네. 예, 원청에는 없어요. 비정규직은 기간제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청 회사에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거의 없는 거죠. 어허. 즉 진짜 위험에 외주합니다. 예. 서부발전 소속이 아닌 인력에는 파견 9명, 용역 422명, 사내 하도급이 406명 등 총 837명이 서부발전 소속이 아닌 인력으로서 이 서부발전에 관련된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마도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 경우에도 용역 인력 420명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서부발전은 이제 소속 외 인력의 절반이 넘는 47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네. 올해 3, 4분기까지 정규직 전환 인력된 건 3명밖에 없어요.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해서는 네. 공기업 정규직 전환한다 네, 한다면서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버젓이. 네, 정말 계획은 어떻게 이럴 수가 479명 있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딱 3명 했어 지금. 네, 이건 정말 이건 파렴치죠. 파렴치. 이렇게까지 예. 해서 수익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요. 재무실적을 한번 보면 말이죠. 예, 정부의 전력가격 정책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매년 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네. 정부가 가격을 그렇죠. 결정하고 있으니까. 되게 예민하게 예. 움직여요. 2016년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3,900억을 기록했는데 네. 17년에는 1,286억으로 크게 줄었어요. 어허. 하지만 뭐 꾸준히 그래도 수익은 수익은 나고 난 거잖아요. 꾸준히 네. 난 거죠. 예. 그 꾸준히 난 정도 언니를 어마어마하게 거죠. 냈습니다. 예.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임직원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냐면 2016년에 평균 임금입니다. 네. 9,085만 원. 2017년에는 네. 9,150만 원이고요. 2017년 기준 서부발전의 평균 임금은 공기업 통틀어서 네네. 2위. 아니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네. 어딨어. 1위는 역시 한전의 자회사인 네. 한국전력기술이고요. 네. 거기도 비슷합니다. 평균 임금이 9,228만 원. 그러니까 작년 공기업 중에서 직원의 평균 임금이 9천만 원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딱 이 두 곳, 한국전력기술하고 서부발전 두 곳뿐이에요. 저는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돼서 네네. 이 임직원들도 공범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그렇죠. 이 위험한 업무 대부분 하청업체에 다 떠넘겨버리고 네네. 자기들은 이렇게 높은 임금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열받네요. 기회를 잡는 것도 자기 재능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네. 그런 어떤 사고가 너무 만연해 있죠. 예, 근데 남은 불평등이 어떻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공부를 사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이보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예, 한국서부발전의 회사 연역을 보면 네. 2015년 11월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네. 이 대통령상 이름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 안전대상이에요. 아 너무 안전대상도 여러 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상 너무 대통령상을 아이러니하다. 받았고요. 네. 2017년 11월 2년 뒤에는 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단체 부분에서 역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장은 그렇다 쳐요. 근데 근데 안전 대상은 아니죠. 더 중요하죠. 동반이에요, 그런가요? 동반. 동반. 동반은 하청업체하고 함께 잘 살자는 함께 거죠. 잘 살자. 네. 그냥 이것도 말이 안 말이 안 되지만 되잖아요. 안전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계속 꾸준히 사망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회사 직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서부발전 이익 많이 나는 상이라든가 네. 한국 서부발전 임금 올리는 상 이러면 다 대통령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과 동반이란 말에서 대통령상을 주면 안 되죠. 음, 이 안전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상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안전대상이. 그래요. 거기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고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업체에게 주는 동반성장 대상에서도 역시 최고 영예상을 받았고요. 16년에 가동에 들어간 이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3년간 각종 사고로 막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 3년간으로 축소하면 4명이 죽었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 인증을 받고 무려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공로로 네. 산재 보험료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20억 원을 넘게 감면을 받았어요. 세상에. 근데 매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전대상도 대통령상을 받고 무재해 사업장 인증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예. 아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산재 사망자가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고 하청 회사 직원이니까 그렇죠. 거기 안 들어갔겠죠. 맞습니다. 그 저기 통계에. 맞습니다. 자기 회사 직원은 안 죽었다 이겁니다. 말도 안 돼. 이제 산재 사망자 모두가 4명 네. 모두가 김용균 씨처럼 용역 회사 직원이었고요. 네. 용역 직원은 서부발전 회사의 직원이 아니니까
산재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아니 위험한 일 다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위험하지 않은 일 하면서 당연히 안전했겠지. 그러니까 발전소 내에서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네네. 발전소가 무죄 사업장 인증을 받고 정부가 그것도 네, 그걸 주고 정말 하청 노동자를 그렇게 죽이고 있는데 동반성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 이게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서부발전이 이제 여론이 정말 비등해지고 네네. 악화되니까 청와대까지 나서갖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이제 서부발전이 갑자기 김영균 씨 사망 사고 일주일 만인 17일 날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맨 앞에 떠 있어요. 아, 임직원 일정 사과문을 실었어요. 근데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건 내려가고 또 언제 그랬다는 CP 또 하청 직원 하청 회사를 또 굴려 먹으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계속하지 않을까 참 우려됩니다. 예. 진짜 사과는 네. 실제로 자신들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 행동으로 변화시켜 바꿔야지. 행동으로 행동. 변화시켜야 행동을 되는 해야죠. 거지. 네. 그 문자 몇 개가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그것도 생각이 좀 일주일 들어요. 만에 사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막 이런 사과문 이런데 굉장히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자기 책임을 갖다가 인정하는 걸로 보이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가 잘못이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못해서 지금 떠밀려가지고 네네. 지금 일주일 만에 겨우 간단한 사과문 하나 지금 올려놓고 그 여론 있는 때문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게 올렸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IMF 기점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주노총도 그렇고 저도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민영화 반대 투쟁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이제 민간 기업이나 재벌 기업은 악이다. 그리고 공기업은 국가가 운영하고 이건 곧 선이다. 이제 이런 도식이 성립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은 공기업도 더하면 더했지 민간업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과연 민영화 반대 투쟁 공기업 유지라는 게 대안이 맞는 걸까? 막 이런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어쨌든 그 도식 자체 민간 네네. 기업이면 악 그다음에 네네네. 공기업이면 선. 네. 이 선악 구도는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네. 살펴본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주로 민영화 반대 투쟁이 핵심 의제였었는데 많이 했죠. 네. 이번에 사고가 난 한국 서부발전이나 코레일은 민영화가 되지 않는 공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민영화 반대 논리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네, 네. 민영화를 하지 말라고 해서 네, 네. 민영화가 안 됐다고 해서 그렇죠. 위험의 외주화가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기 아닌 때문에 거죠. 예. 실제 우리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네네. 이윤 극대화를 위한 비용 절감이 공기업 경영의 최우선의 목표가 만약에 되면 사실 공기업하고 사기업 간의 차이는 소멸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업이 공기업답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네네. 공익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경영이 돼야 되는데 네. 똑같이 비용 절감해서 이윤 극대화하는 거 자기 목적이라 그러면 사기업하고 차이가 없어지고 맞습니다. 공기업이 공기업답지 못하게 되는 네. 것이잖아요. 그 그릇만 공기업에 담는다고 해서 그렇죠. 달라질 건 아, 없다는 그러면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 보면 사실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됐는데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 슬로건 네.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 해에는 공공기관 합리화 이런 얘기를 그게 했었어요. 그거다. 씨. 그다음에 두 번째 해부터는 네.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게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들 막 많으니까 네네. 이명박 때 워낙 부채 많이 늘려놨었잖아요. 이거 네네. 처리하라고 해서 엉뚱한 알짜 기업 아까 얘기했던 한국 발전 기술을 민영화한 거예요. 정부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 다른데 기본 네네. 방향이나 목표는 모두 동일해요. 똑같아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성과 즉 재무적 그놈의 성과. 성과. 이윤? 네. 이윤을 성과 많이 내면 높이는 월급 것이다. 올려주고 아, 교양에다 돈도 그러니까요. 주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100% 소유권을 갖는 공기업인데 네. 사기업처럼 돈 벌으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돈 많이 벌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라는 것이고 네. 사기업하고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네. 공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그래서 공기업이지만 사기업처럼 행동하는 불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이 민영화냐 아니냐 이 문제가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알바조님 말씀 누가 소유자인가가 핵심 문제가 아니다. 뭐 기업의 목적, 기업의 방향, 목표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면 공기업이 공익을 뒷전에 두고 사기업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어요. 사기업하고 또 다르게 공기업만 갖는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업은 정권의 국책사업 수행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 동원이 아하. 되는 그렇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돈 벌으라고 막 내몰고 있는데 또 음. 한편으로는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국책 사업에 동원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사업 위험이 너무 크거나 음흠. 위험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데는 일반 사기업도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네. 이런 데는 공익이라는 명분 내세워 가지고 공기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공기업을 이용한 경우는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게 우리나라 100%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 그러니까 사기업들 감이 들어오지 못한다. 너무 위험이 크거나 예측 불가능해서 네네. 다른 나라들은 원자력을 선진국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00% 원자력 발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100%. 네. 그다음에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공기업을 이용하는 거는 뭐 이명박 정부 시절 가깝게는 4대강 사업을 맡았던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해외 자원개발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네. 적폐 청산한다고 지금 석유. 액화.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금 네네. 정리하고 있죠. 해외 자산 그때 막 네네. 사들였던 거. 그러니까 과도한 국책 사업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그거 다 우리가 물어내야 어차피 세금으로 되잖아요. 다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공기업인데 사기업처럼 돈 벌라고 막 등 떠밀어서 내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런 게 정부 실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부 실패의 위험을 갖지 않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돈도 못 벌어요. 잘못하다가 수자원공사나 이런 가스 석유공사처럼 정치적으로 동원이 되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만 공기업이고 속은 사기업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공기업의 사기업화 뭐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비효율성이라는 정부 실패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행동하도록 이제 강제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공기업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어떤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정치적으로 사유하는. 네. 네, 정치로 사유하는 거고 네. 또 공기업인 것만으로는 선이 될 수 없다는 거 저는 이번에 알파조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됐고요. 그런데 알파조님 그 공기업은 그래도 사기업과는 다르잖아요. 아니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야 되는 공기업의 거죠. 주인은 또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 공기업은 아무리 사기업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음. 공기업은 공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기업의 주인을 우리가 주주들을 보고 이제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공기업의 주인은 사실상 국민입니다. 네. 국민이 공기업의 최종적인 권리자예요. 소유권자예요. 동시에 공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이 실제 주인이기는 한데 직접 공기업을 국민이 직접 다 개입해서 경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공기업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 주인, 주주, 네, 대한민국 네. 정부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공기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기업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의 지배 구조는 사기업하고는 많이 달라요. 국민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자가 있고 국회, 정부, 공기업이라고 하는 중간에 정부와 국회라고 하는 걸 끼고 있어요. 이 국민하고 공기업 사이에 이런 네.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하고는 달리 공기업은 설립 목적에서부터 공공성을 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가 일정하게 필요해요. 불가피해요. 네네. 그냥 민간 기업처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공성을 그러니까 민영화를 그렇게 반대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공성을 네, 네. 유지하려면. 그런데 정치적 이용의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통제를 해서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이 장악하고 있으면은 정치적 위험이 동반해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이 일정하게 보장이 돼야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성도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 원칙. 정부로부터의 네네. 자율성, 효율성, 공공성 이 세 가지 원칙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기업의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진짜. 정말 아마 네. 이 세 가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 그다음에 효율성, 공공성을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실현한다.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지배 구조를 보면 지배 구조나 운영 시스템을 보면 자율성도 없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없고 공공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위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사실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원하지 않아요. 정부 소유권이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예를 들어서 포스코하고 KT가 있습니다. 원래 100% 다 공기업이었었어요. 2000년대 김대중 때 다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입맛대로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기업이 민영화를 돼도 여전히 정부가 뒤에서 다 맞습니다.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주로 효율성만 일방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공기업의 성과 측정에서 보면은 공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성 잣대는 아예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다. 아 그래요? 없어요. 그런 평가 지표 같은 게 없어요? 평가 지표는 있는데 거기 공공성, 공공성과 그러니까 관련된 공기업의 공공성이 뭔지를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지표는 일반 기업들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하청업체 운영 이런 거 다 문제다. 집어넣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과 평가를 네. 무슨 네. 기준으로 하느냐가 네. 중요한데 네네. 공공성이라고 하는 성과 항목이 없었던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었다고 쳐도 항목이 있는데 그 네네. 공공성의 항목에서 무엇을 공공성이라 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네네네. 합의가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 합의가 없는 그 되게 거거든요. 중요한데 그게 없다니. 이게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하고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고 위험 외주하는 거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네네. 이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게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잣대를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해요. 이게 네. 공기업을 공기업답게 만들려면은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머리 맞대고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할 때 공공성의 그 평가 항목은 무엇인지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1차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화를 한 이후에도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불법적으로 인사권까지 다 행사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할 때는 네. 공공성의 잣대를 정확하게 네네. 성과 기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해결 방법이 저는 지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공기업을 좀 공기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가 잘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인사 문제는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알바조님 말씀대로면 자율성과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3자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효율성과 공공성은 좀 대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개라도 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 세 가지가 다 안 되고 네.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시급한 문제 하나만 거론해 주시면 아니, 뭘 해야 근데 될까요? 효율성과 공공성이 꼭 서로 상충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성을 확보를 하면 네네. 이윤 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효율성의 이윤을 막게. 그러니까 효율성의 개념이 이윤을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인 아하. 것이지. 네네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윤을 적게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원을 낭비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잘 경영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건 중요한데 거기서 네네. 공공성은 저는 두 개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는 아하.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안전 문제는 공공성 문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공기업하고 사기업 사이에 무슨 구분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 문제가 사람 어떻게 문제인데요. 사람 그렇죠. 문제인데 네. 그래서 공기업의 공공성 부분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네. 공기업의 공공성 회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사기업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공기업 직원이든 사기업 직원이든 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보편적인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해야 한다. 근데 이 법률이 해결이 안 되면 공기업부터라도 네.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고.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은 공기업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공기업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 더 해도 되지 이렇게 나갈 것 같거든요. 법이 없어도 네. 아까도 말씀드린 한전 차원에서 이 보수 정비 문제는 한전이 직영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이익을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전 전체는 이익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아니 400여 명 정규직화 한다고 그 이익이 뭐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법이 바뀌지 않아도 한전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기업만 그러면 신의 직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는 일반 법률에 의해서 네. 이 규율을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 보면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1위예요. 그래서 올 초에 문재인 정부가 네. 2022년까지 네. 사고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아니 출산 장려 정책 하지 말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를 저는 만들어야 될 것 이게 더 같아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사실 발표를 했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지난 10월 30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81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이 정부 전부 법률 전부 개정 시도가 1990년대 한 번 있었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전부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이 이미 공청회에서 논의가 한 번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떤 걸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게 세부 규정이 불명확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기존에 있는 법률보다 후퇴했다라는 이 노동계 쪽에서의 비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당연히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산재 발생한 모든 책임 부담을 다 사업자한테 떠넘긴다 그러면서 완전 격렬하게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거든요. 법 통과까지 진짜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두고 볼 일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의역 사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위험의 외주화가 큰 이슈였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이후 2016년도 아닙니까? 네. 그때 이후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본물처럼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3년 지나도록 결국 통과 못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도 두 눈 부릅뜨고 이번에 그러네요.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준 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나왔을 저녁이 저녁이 있는 있는 그 이후로 참 멋진 멋진 슬로건이었죠. 슬로건이요. 예.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네네. 내걸고 제이노믹스의 근간이자 소득주도 성장, 공정 성장, 뭐 혁신 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중심 경제가 뭐냐면 사람에 먼저 투자한다. 네. 그리고 사람을 우선한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더 우선한다. 이게 사람 경제의 핵심이다. 네, 이게 네. 헛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은 노동 현장에서 진짜 목숨 걸고 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그런 투자에 정말 몸을 사리면 안 된다. 그 안전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그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돼요. 일단 모든 사업자들이 먼저 부담하고 네. 거기서 그 비용이 정말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 국민들도 같이 부담해야죠. 더 많이 내야죠 전기요금. 그렇죠. 이제 그런 동맹 정도는 필요하죠. 그럼요. 네. 안전 투자에 대해서 네. 비용 전략하겠다고 언제까지 이런 사태를 계속 상황을 계속 그러니까요. 가져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찬희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법 얘기하셨는데요. 네. 언제나 이제 나쁜 법은 없애고 네. 좋은 법은 만들고 이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될 텐데요. 네. 근데 법들을 쫙 이렇게 둘러보면 이 법률 체계라는 게 사실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법률 체계 자체가 노동자보다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가. 즉 법 자체가 매우 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편향적인 법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악이죠. 예,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 한국발전기술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전부 1년 계약직이에요. 이른바 이제 비정규직인데 네. 거기에 이제 계약서에 보면 계약 해지 사유, 계약직이니까 해고 사유가 아니고 네. 계약 해지 사유라고 해지. 써 있습니다. 예, 네, 네. 사실상 이제 해고죠. 네네. 이 사유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발주처의 교체 요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발주자 바꿔라 쟤. 네, 네. 쟤일 못한다. 뭐. 그러니까 원청에서 쟤 왜 보냈어? 이렇게 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거예요. 완전 파리 목숨이잖아요. 근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를 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이렇게까지 할 거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예. 그리고 근무 시간하고 장소도 네. 포괄적 합의라는 조항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전기술 회사 마음대로라는 얘기죠. 예. 아니 근무 시간과 장소가요? 예. 그걸 포괄적 합의라고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다음에 근로 형태도 네. 일근 혹은 교대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일근할 수도 있고 교대할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타사업장 정근이나 파견도 회사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규정을 모두 무시하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또한 이 김영균 씨 같은 노동자들이 모두 우리가 봤죠. 작년에 파리바게트 사건처럼 네네.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이에요.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어요. 한국서부발전 즉 원청회사의 관리자가 네. 한국발전기술 즉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네, 책임져야 낙탄이 되네요. 쌓여 있는 작업장 사진을 원청 관리자가 틱 보낸 거야. 네네.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거 부탁드린다라는 카톡이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직접 업무 네, 직접, 지시를 했네요. 예. 그리고 또 평탄 작업 부탁한다. 네네. 그냥 카톡을 까똑 이러면 날리는 거지. 네네. 그랬더니 이제 하청 노동자가 네네. 지금 직접 시작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죠. 음.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한테 직접 업무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때 우리 파리바게트 예, 편 그때 얘기했을 많이 때, 얘기했었죠. 예. 이 김대중 정부 때 생긴 파견법도 희대의 악법인데 네네. 그것도 안 희대의 악법인 파견법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갑질 우리가 재벌 갑질 무슨 괜히 뭐 야 커피 잔 던지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 그 죽는 게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예, 이건 갑질을 뛰어넘어 이게 노예계약서고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1년만 일하면 혹시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 네네. 계약직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희망을 갖고 많은 노동자 젊은이들이 도장을 찍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러니까요.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는데도 낙타는 주어야 되고 전기는 생산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공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숙연해져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방송하는 내내 마음도 무겁고 되게 분노스럽고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그릇을 바꾸는 뭐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눈 좀 시퍼렇게 뜨고 네. 좀 지켜보고 또 함께 또 행동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처음에 언급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반물 시대의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소득이 그 사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몇 %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득이 그 사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몇 %일 것 같으세요? 한 몇 퍼센트 정도? 한 소득이? 23%? 23% 정도? 알파주님은? 일단 일정 규모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 맞습니다. 생활 수준이 됐을 때, 기초적인 그렇죠. 생활 수준이 됐을 그러니까 때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소득이 행복 지수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어요. 8%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이전에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근데 그렇다면은 그 행복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근데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강한 공동체라는 그 요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안전된 고용이 있고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높은 수준의 뭐 신뢰 등등 견고한 공동체 등등 뭐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 구조 등등이 있는데 제가 눈에 들어온 건 안정된 고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에요. 그래서 이- 북유럽이 행복지수 높은 네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은 건 3만 불과는 어쩌면 아무 상관이 관계가 없는 없네. 것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어쩌면 개인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거, 예 그리고 고용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 말뿐인 것으로 되지 않는 말뿐이 아닌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그 사람 중심의 경제로 인해서 좀 행복해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렇다 117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